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개보수 및 실비 나갈 차례죠. 62조. 자, 개업공사의 보수를 나갑니다. 그래서 62쪽인데요. 먼저 보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건데요. 우리 개업공사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이게 이제 중개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실비예요. 그래서 중개 보수와 실비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요. 이건 보수 초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 보수, 실비 이거를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먼저 중개 보수입니다. 이 보수에 대해서는 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중개 보수의 한도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의 한도라는 것은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의 한도는요, 크게 물건의 종류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해서 정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일단은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라서 시도조례가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에서는 이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 아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가 어떻게 되냐?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예요. 이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이었어요. 이것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를 한도로 했습니다. 1천분의 9는 프로테이즈로 한 사람 몇 프로입니까? 0.9%예요.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다음에 임대차 등이거든요.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0.8%죠. 그럼 0.8% 범위 내에서 그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세부 내용을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럼 이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매기한 0.9, 임대차 등은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이 아닌 물건입니다. 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물건의 종류를 일단 두 가지로 또 구분했어요. 하나는 오피스텔, 또 하나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것. 이렇게 지금 구분했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그럼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 이거는 모든 오피스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짜리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짜리로서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거를 말합니다. 이른바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예요. 그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면 이거 평으로 한 사람은 몇 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85제곱미터가? 85제곱미터 0.3을 대충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에다 0.3025를 곱하면 평으로 환산되니까 85제곱미터니까 약 25평 나와요. 0.3을 곱하면 25평 정도. 그럼 이거 분양 면적은 약 40평 돼요. 그러니까 전용 25평 정도 되면은 아파트로 따지면 한 32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약 한 4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스텔이에요. 이 오피스텔은 일단은 국토부령이 어떻게 정했냐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요. 이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계약이었잖아요.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를 한다고 한다 그랬어요. 1천분의 5. 그럼 0.5%죠 이거. 0.5%고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를 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4%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이 작년에 요게 올해죠 올해 반값 중개보수 그래갖고 이게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원래 OP는 전부 다 0.9%였거든요. 근데 이게 0.5, 0.4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요. 이거는 상가가 있고 일단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물건, 오피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서는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0.9%예요. 그래서 일방채고 0.9%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일방채고. 그러면 이거 OP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주택 외 나머지 물건에서는 이거 거래 유형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거래 유형 구분이 없네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매매든 임대차든 저당권 설정 계약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일방채고 몇이라고요? 0.9%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일방, 매매 교환 임대차의 구분이 있고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다 그 구분 없이 최고 한도 0.9%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도 체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는 중개보수 한도표를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게시할 때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는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그 한도표에 명시하래요. 직접 명시하여 게시를 해주고 그 게시된 요율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주택이 아닌 물건은.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정하는 방법을 다 따져봤고요. 이제 우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를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가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게 64쪽에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표였고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실려 있죠, 지금. 이거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서울시 조례 그게 실려 있는데 전국 시도 조례가 현재 똑같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반값 중개보수가 되면서요. 이거를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고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조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똑같아요. 서울시 조례 똑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조례가 작년까지만 해도 틀렸거든요. 서울시 조례하고. 근데 올해서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거래 유형이죠, 이거. 거래 유형.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별, 요율별 한두 개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 그 다음에 한도액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은 매매 교환입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 교환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입니다. 5천만 원 미만 거래.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거래. 그다음에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거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은요. 최고율 일방 최고 0.6%예요. 0.6%고 이거 2억 미만은 0.5%. 이거는 0.4%. 이건 0.5%로 올라갔어요. 0.5%. 이렇게 작년에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6억 9억대가. 이게 한도액은 어떻게 되냐면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최고 한도가 25만 원이에요. 2억 미만은 최고 한도가 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도액이 현재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예요. 임대차 등은 어떻게 되냐면 거래 금액이 일단 임대차 가액이 5천만 원 미만,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다음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다음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거는 0.5% 출발합니다. 0.5%. 다음에 1억 미만은 0.4%. 3억 미만은 0.3%. 3억에서 6억 구간대. 이거는 다시 0.1% 올라가요. 0.4%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에 요게 3억 6억 구간대가 신설된 거예요. 그래갖고 반값 중개보수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0.9, 0.8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3억, 9억, 6억, 그 다음에 6억, 9억.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리고 한도액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차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한도액이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1억 미만의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6억 미만까지는요, 금액이 커지면서 효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6억에서 9억은 0.1% 올라갔습니다. 임대차는 3억 미만은 금액이 커지면서 효율이 낮아졌고, 다음에 이제 3억 6억에서 다시 0.4%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구간대를 벗어난 거. 그래서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입니다.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 만약에 9억 이상이었다. 주택의 임대차 가액입니다. 임대차 등 가액이 6억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이른바 이게 바로 고급주택이에요. 고가주택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가주택인데 요거 9억 이상은 일방 최고 0.9%죠.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의 가액이 만약에 6억 이상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0.1방 8%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우리 경기도 조례, 전국 17개 시도, 이제 16개 시도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세종시 빼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나머지 주택이 아닌 것은 직접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OP는 0.5, 0.4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토지 입광공은 거래 이용에 구분 없이 일방 최고다 0.9%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지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한도표 암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야 된다면 16개 시도 조례가 현재는 똑같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언제 다 암기해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 문제 출제하는 이걸 제시를 해요. 제시합니다. 제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시된 요율에 따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시하고 문제 풀러갑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에서는 요즘 추세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있어야 되죠. 손님이 보수 얼마예요? 잠깐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표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 방법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래서 그 63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적용 기준이죠, 지금. 그럼 이 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일방의 한도예요.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이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각각 수수할 수 있다. 쌍방으로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서로 틀렸어요. 둘이. 예를 들어서 평택지에 사무소를 두신 계획공사가 제주도 주택을 중개했다. 그럼 물건지 조례인 제주도 조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사무소 기준인 여기 경기도 조례를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럼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리면 어디 기준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네? 주택? 사무소로 갑니다.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를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시도 조례가 서로 틀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물건지 조례를 적용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의뢰인은 지금 현재 평택시에 있는 사무소 찾아갔어요. 그럼 이 사무소에는 한도표 게시가 경기도 조례가 지금 현재 게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 실로 보호차원에서 사무소로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주택 중개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일단 사무소로 간다. 물건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 있잖아요.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는요. 이건 대지를 얘기하는데 통상 주택과 함께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토지를 별도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는 전체를 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도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입니다.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중개 아니라겠죠. 그럼 이거는 이 한도표를 적용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적용 기준 이 정도로 봤고요. 뭐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 이것은 이제 일단 무효입니다. 근데 후일 더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넘어가죠. 64쪽 중개보수의 계산이에요.
자, 이제 중개보수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계산식은요. 일단은 거래 금액 곱하기 중개보수율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로 산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주택의 경우는 한도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한도액은 이거 2580이라는 거 감아요? 한도액 숫자가 2580이에요. 매매는. 그 다음에 요거는 2030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한도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이 한도액 요거와 비교하여 항상 낮은 금액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도액이 만약에 산출액보다 컸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산출액. 산출액이 더 크면 뭐 받아야 됩니까? 한도액을 받아야 돼요.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그럼 먼저 첫 번째 매매였어요. 매매는 거래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해 봅니다. 싼 것으로. 이거. 자, 아파트 1억 8천짜리로 해볼까요? 1억 8천짜리. 그럼 최고율 몇 프로예요? 0.5. 그죠? 보고 하면 돼요. 0.5%. 0.5% 하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0만 원 나오죠? 90만 원. 90만 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도액 있죠? 8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의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럼 상가요. 상가 2억짜리. 최고율 몇 프로? 0.9%. 상가는 무조건 0.9%죠. 이걸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0.9%죠. 29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OP, 주거용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전용 입식법과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OP 만약에 2억짜리였다. 2억짜리 매매 OP 몇 프로예요? 예? OP 몇이에요? 0.5%. 오피스텔은 매매 기간은 0.5%죠 지금. 그러니까 0.5%예요. 0.5%. 그러면 250 얼마? 100만 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매 문제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매매를 연습해 봤는데 이런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거. 이것을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 거냐? 이것을 점유계정. 이제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봤어요? 왜요? 민법 지금 지나갔을 텐데. 물권편 지나갔죠? 물권편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지상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앞에만 잠깐 하고 말았어요? 자, 좋아요. 그럼 점유계정 좋습니다.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이걸 민법 시간에 점유계정으로 공부할 거예요. 팔구 주저앉은 거예요, 임차인으로.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해요. 점유계정이라는데 이 경우는 그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써지거든요. 따로 써지지만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받아라 이랬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도. 이게 실무적으로 갑과 을이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매만 적용해라 이랬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계약서가 2장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팔구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매매를 포함한 그 외를 함께 하게 되면 이때는 매매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 중개 대상물이어야 됩니다.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 당사 간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잖아요.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아버리면 이때는 보수 초과예요. 바로. 그래서 이때는 점유계정에게는 매매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중요해야 돼.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매매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이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거래 유형이 분양권이었습니다. 분양권. 그럼 거래 유형이 이제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가로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기납입금이에요. 기납입금. 그럼 기납입금이 뭔지 알죠?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말합니다. 기납입금 플러스 더하기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거래 금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P라고 부르죠. P. 이 P 아니라는 거 알죠? 프리미엄 할 때 P예요. 그래서 이 P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아파트 분양가액이 5억이었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습니다.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P가 현재 5천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분양가로 절대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양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되고 기납입금으로 가는 거예요. 기납입금 1억 5천이죠. P가 얼마? 5천. 그럼 총 합산하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계산한 겁니다. 그럼 2억의 매매율 적용해야 되죠? 2억 이상 6억 미만이죠. 0.4%죠. 그래서 2억 이상 6억 미만이니까 딱 0.4%가 됩니다. 딱 2억이면.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0만 원. 이것을 쌍방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가액 더하기 프리미엄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억 곱하기 0.4%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을 간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이게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 분양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상가 분양권이었다. 그럼 상가 총거래대금 역시 2억이 되겠죠. 여기에 몇 프로? 0.9%죠. 그럼 2918 180만 원 쌍방각각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 분양권이었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스텔이면 역시 거래금액 2억에 몇 프로? 0.5%. 그럼 100만 원 나오죠? 이걸 쌍방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분양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을 말이에요. 이렇게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라고 우리 대법원이 해석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대법원이 있다고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혁공사들 있죠? 전부 이거 불법행위자 만들어놨어요. 그런 바람에.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2억에 계산했는데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거 잠깐 따져볼까요? 분양권 거래 금액이 2억이면요. 이거 거의 거래 가능성 없어집니다. 분양권을 사는 입장에서는요. 현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사기 힘들어요. 대충 1억 내외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양권이 계약금 5천이 들어갔고 여기에 P가 5천 붙었다고 가정해봐요. P가 3천 붙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냥 그러면 딱 8천이죠 이거. 딱 8천이면 8천에 지금 매매율 5천 이상 이행 0.5%. 그럼 40만 원이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40만 원 받고 중개하겠느냐?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절대 안 해요. 전국 어디를 가도 분양권 40만 원짜리 없습니다. 보수. 분양권은요. 일반 매매보다 일이 훨씬 많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분양권은.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 매매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일이 훨씬 편해요. 분양권은요. 명의 변경 은행에 다 쫓아가야 돼요.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 승계해야 되죠. 대출 승계 은행 쫓아가야 되지. 명의 변경 분양사무실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이거. 하루 꼬박 다 걸립니다. 잔금 칠 때.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되죠. 분양권은 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또. 이게.
거기다가 또 분양계약서 모두 확인해야 되고요. 이 권리증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이 어렵고 사고 의료가 큰 물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40만 원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별로 이제 분양권은 기본 100만 원 이상 출발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100만 원 이상 출발해요, 그냥. 그러니까 100만 원 엄청 싼 거예요, 이거는. 엄청 싼 거고 어떤 지역은 500만 원에 썼어요, 기본. 어떤 지역은 출발 400, 300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협회에서 빨리 이걸 조치를 해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이런 판례를 깨버리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우리 국토부령에서 분양권은 분양가액으로 받아라. 프리미엄 별도로 가라. 이게 맞지, 이게. 이 프리미엄은 이게 우리 상가 중개할 때 권리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권리금은 중개보수를 제공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권리금은 직기비품에 대한 보수, 직기비품이라든가 영업권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가에 있어서는 권리금을 별도로 가요. 별도로 갑니다. 중개보수를 제공하지 않아요. 권리금은. 근데 여기서는 프리미엄을 또 이건 향후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중개보수에 산정해요, 이거. 그러니까 법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해요. 중개보수는 가장 심각한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 반값 보수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분양권을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이 개업공사들 그래갖고 이 분양권은 이게 손님한테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보수 얼마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영수증 못 써드립니다. 일해주면서 얼마나 치사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일단 합격부터 하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교환계약. 이제 거래 유형이 교환이었어요. 그럼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그럼 맞바꾸는 계약이니까 요거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을 뭘로 하느냐면 큰 것으로 기준합니다. 큰 것 기준한다. 교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래 금액 큰 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이에요. 왜 큰 것 기준하냐면요. 아파트 5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되고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환은 큰 것을 기준으로 일단 보수를 묻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5억에 대한 요율 지금 5억 2억 이상 6억 미만 0.4% 그러니까 0.4%입니다. 그러면 4, 5, 20 200만 원이죠. 이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이제 교환할 때 지금 4억짜리 주는 사람,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이걸 또이또이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1억을 하겠죠. 요 플러스 1억 해줍니다. 이것을 민법 시간에 뭐라고 공부할 거냐? 이것을 보충금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교환계약에 있어서 이게 보충금이에요. 보충금입니다. 근데 보충금은 중개보수 산정할 때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산하지 않고 순수한 거래금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삼각끼리 교환했다. 역시 거래금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근데 실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전에는 교환계약은 중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환계약은 10중 8구 개업공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꼭 피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기로 고소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교환은 사기가 횡행합니다. 토지교환 실무에서 많이 하거든요. 토지교환 많이 하는데 이거 보충금을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안 팔리는 물건 있죠? 이거 끼워넣기예요. 저기 산꼭대기에 자갈땅. 내가 손에 엄청 모으면서 이거 바꾸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거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물건 같은 거를 끼워넣기 해갖고 하자가 있는 물건 끼워넣기 해갖고 막교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기로 고소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환은 탄력을 받기 전에는 중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그럼 교환계약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이해되시고 이제 임대차로 넘어왔는데 임대차 중에 월세가 없는 것, 월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전세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거래 유형이 전세였어요. 그럼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으로 거래금을 하면 됩니다. 전세금으로. 그러면 이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역시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APT 8천짜리 전세 8천짜리로 보죠. 그럼 최고율 몇 프로예요? 0.4%. 그럼 48, 32. 32만 원 계산되는데 32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30만 원의 한도액이라는 얘기죠. 30만 원 최고 한도액이고 이거 32만 원 받으면 바로 한도 초과죠. 부초과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거 3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이걸 쌍방 각각받을 수 있다. 그럼 같은 조건에 상가였어요. 상가 전세 8천짜리. 그럼 최고율 몇 프로? 0.9%. 8, 9, 72. 72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오피스텔이었다. 오피 전세 8천짜리. 최고율 몇 프로? 0.4%. 오피는 무조건 임대차는 0.4%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매매는 0.5%.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0.4%입니다. 그럼 48, 32, 32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갖고 이 OP 반값 되는 바람에 OP 전문 중개업소를 다 문 닫았잖아요. 기껏 중개해봤자 보수가 뭐 이거 10만 원, 2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죠. 보수 가지고 물건값도 아닌데 반값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전세 문제 없어요. 자, 문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통상 우리가 실무적으로 월세가 있는 것을 임대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임대차는 거래 금액을 이제 뭘로 삼아야 되느냐?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이 있고 더하기 월세입니다. 월차임이죠.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요. 거래 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계한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보증금 5천, 월세 30만 원. 그럼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되냐?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죠. 100입니다. 그럼 요게 3천 나오잖아, 지금. 그죠? 3천 나오니까 합산 얼마? 8천. 8천만 원. 계산해봤죠? 30만 원. 48, 32. 30만 원이죠, 이거. 그죠? 이렇게 됩니다. 같은 조건의 상가였다. 상가는 72만 원. 같은 조건에 오피였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이거 그러면 32만 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100이라는 숫자가.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켜요. 그럼 이때는 전에는 월 일부 이자를 쳤습니다. 월 일부 이자는 1%를 얘기해요. 전환된 금액의 1%. 연리로 따지면 12%죠, 그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3천만 원 월세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월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 1%가 곱하기 100 하면 몇 나와요, 다시? 3천 나오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연리 12%를 역산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임대차는 계산함이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 2005년도까지는요. 2006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2005년도까지는 여기다가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어요. 계약기간 월수.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통상 여기에 몇이 곱해졌을까요? 24가. 상가임대차는 통상 12가 곱해졌어요.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10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갖고 소액 임대차에 있어갖고 무려 중개보수가 3배 정도가 뛴 거예요. 3배가. 진짜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개보수 너무 비싸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는 이렇게 중개보수로 계산함이 대원칙인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해요. 이게 이 70이라는 숫자는 적당히 낮춘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낮춘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따져볼까요?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어요. 이거 얻는 계산은 4천밖에 안 나오죠 지금. 그죠? 얻는 계산 4천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몇을 한다? 7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총 거래 금액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나옵니다. 4천만 원이 아니에요. 3,400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3,400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잖아요. 주택이면 곱하기 몇 프로예요? 0.5%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5, 4, 20, 3, 5, 15, 17만 원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상가였잖아요. 상가 임대차였다. 그러면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0.9%. 그러면 4, 9, 36, 3, 9, 27, 30만 6천 원. 이 계산되고 만약에 이게 전용문제 85제곱 이하짜리 OP였다. 이게 그럼 OP였다면 곱하기 0.4%죠. 그러면 4, 46, 3, 42, 13만 6천 원.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계합니다. 이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데 다만 요렇게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계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간다는 거예요. 70으로 가고 이렇게 계산한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상가임대차든 OP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계산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에서 계산 문제 되게 쉽거든요. 이거 서비스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계산 문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틀리는 문은 시험장에서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계산해야 돼요. 잘못 계산해버리면요. 잘못 계산한 답이 꼭 지문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함정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거 보수 끝까지 틀리는 문이 있어요. 보수를. 그래서 어쨌든 보수 계산 여기까지 드시고 그 다음 65쪽 있잖아요. 중개보수 지불시기라고 돼 있죠. 중개보수의 지불시기. 중개보수의 지불시기는 개업공사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죠.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래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특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는 그럼 실무에서 언제 줘요? 잔금.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아요? 그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이것도. 생각해보자 이거요. 제가 중개 완성 시기를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중개 완성 시기. 중개 완성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 맞죠? 잔금이 아니에요. 그럼 중개가 완성됐다는 의미는 일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그럼 그때 보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요, 전부 다 이건 계약의 이행 관련 업무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받는 게 맞죠. 그렇게 받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개 완성 시기가 계약 체결이니까 그때 보수를 전액 받는데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은 당사 약정에 따를 수 있죠. 잔금 실효하자.
약정이 없다면 중개 완성이 필요한다. 계약 체결 실효한다고 해줘야지. 법이. 뭔 말인지 되세요? 잘못된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 담당자 이놈이 참 웃기는 놈이라니까 이거. 진짜 이 대법원 판례 있잖아 이거. 이것도 이거 있잖아요. 이 판결 나갈 때 대법원에서요. 국토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국토부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이게 거래 관행이자 상식이자. 그래갖고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것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점유 개정. 이거. 매만 적용한다. 이런 것들. 다 잘못돼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 논리는 맞지 않는 소리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대 이것도 이 규정도 없었거든 원래. 없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대통령령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령이나 이 국토부령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그 법안 담당자 있죠 국토부에 우리 중개법 담당자 있어요. 그놈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놈들이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손님들이 실제 그런 손님들이 있는데 계약 체계로 중개 완성 전에 계약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 전에 계약 깨져버린 겁니다. 계약 체결 후에.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완료된 때 주는 거라며 이거 약정 없으면 중간에 깨졌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깨져버리지. 계약 체결에서 하면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자 그럼 지급 시기 이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비로 넘어갑니다. 이 실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비는 일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비용을 보상해 주라고 그러는데 종류가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실비는 일단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비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입된 취지를 잠깐 이것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확인 설명을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확인 설명의 근거자료가 뭐였냐면 각종 공부들을 얘기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각종 공부를 발급받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증기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공부에 발급된 공부 발급과 관련된 그러한 비용들 이것을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 요게 바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로 인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있죠. 이것은 우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되면 개공은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증서사본 교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하자면은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것은 예치에 대한 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치 관련 비용. 계약금 등 예치 관련 비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물어줘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비의 종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래서 인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이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되어 있냐? 실비의 한도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비의 한도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실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항은 누가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장을 싹 넘기시면 실비 한두 표가 지금 실려 있죠 또. 서울특별시 조례. 그래갖고 그 내용을 쫙 봤더니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내용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산출내역 그래가지고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부 스파크 등의 여비,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대행비, 발급료가 건당 1,000원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 수수료, 보증, 보험, 공제, 가입비, 그 다음에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부 스파크 등의 여비 일어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를 봤을 때 이 비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계가 의심스러워서 측량을 하게 된 거예요. 측량비가 들어갔다. 물건이 안 팔려갖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료가 발생이 됐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법이 정하는 실비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이거. 이런 거 실비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런 비용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광고료가 발생했다. 물건이 안 팔려서.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과도한 광고비가 발생이 되면 별도로 의뢰인과 합의를 해야 돼요. 이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제가 광고합니다. 대신 영수증을 청구할 테니까 이건 별도로 부담하셔야 된다 하고 별도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광고 때려놓고 이게 실비다에 받아버리면 바로 보수 초과예요. 그냥 실비 초과입니다. 그래서 명목 불문하고 더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실비라는 게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 예치 비용 요거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비용이 발생됐을 때 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 이게 실비의 부담자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실비의 부담자는 일단 권리관계 확인해서 되는 실비라는 것은 이거 지물건을 팔려고 공부를 개공이 미리 뛰는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해요. 그럼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는 것은 매도인, 임대인을 말하죠. 이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금 등의 발행처분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것이 발생이 되면 이건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권리 취득 의뢰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이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담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받았던 신뢰를 받았던 우리 법에서는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중개보수 영수증, 실비 영수증 교부하라는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전에는 이거 반드시 교부하고 보관까지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왜 영수증 제도를 우리 법에서는 폐지했느냐?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죠.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조건 영수증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해야 되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고소득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소득법 시행령상,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소득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고소득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전부 다 거래하지 않습니까? 카드 단말기 설치한 업체들이 지금 중개업소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카드 단말기가 대다수가 없어요. 99%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100%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가맹업소는 무조건 가입을 하게 돼 있고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수증 제도를 우리 법에 폐지한 거예요. 근데 의뢰인한테 영수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현금 영수증 말고 영수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 법에서는 영수증 제도가 없지만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는 영수증 줘야 된다니까요. 달라 안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영수증 줘야 되고 현금 영수증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현금 받으니까. 이게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면요, 신고포상금이 20%예요. 안 끊어준 금액이 20%예요. 신고포상금이 20%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송도에서도 그런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보수가 300만 원인데 젊은 놈이었어요. 젊은 놈들,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하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이게 젊으니까 야가 무슨 소득신고 할 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치를 보고 안 끊어준 거야. 조용히 가서 세무서 가서 잃어버린 거죠. 현금영수증 안 끊어놨다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 아닙니까? 왜 안 끊어놨냐? 그거 보수가 300만 원이었거든. 그래서 지는 신고포상금 60만 원 받아간 거예요. 20%. 그리고 그 개업공사는 50% 가산세 물어요. 안 끊어준 금액에 150만 원 묻습니다. 더. 이거.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한테는 절대 더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특히 OP 원룸 중개하면서 말이에요. 뭐 기본 출발이 막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서 잃으면요, 아니야말로 그냥 한 방에 업무 정리 먹습니다. 그냥 바로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그럽니다. 웃어가면서 뒤통수 조용히 쳐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요. 그래도 그게 못 피해가요. 그게 위법성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게 있어요? 가서 일러버리게? 가서 일러봐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카드 단말기 설치한 업체들 나오고 있잖아요. 카드 단말기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부가세 얘기는 안 했는데 카드 단말기 설치하면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죠. 그죠? 연 매출액이 중개업소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일반 사업자로 돌아요. 간이 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그 일반 4,800 우리는 이상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로 자동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럼 부가세를 끊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는 별도로 받거든요. 그럼 법정 한도 계산된 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그럼 부가세가 10% 아닙니까? 그럼 330을 만약에 손님한테 달라고 해봐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이거. 왜? 손님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거든. 손님은. 손님도 사업자라면 세금에서 끊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이 훨씬 많거든, 손님은. 그럼 부가세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생돈 30만 원을 더 무는 거예요. 손님은. 그럼 우리 중개업소는 330 못 받고요. 300만 원에 1.1 나눠가지고 부가세를 받아요. 그럼 보수가 결국 10%가 줄어드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이게. 우린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를 설치 안 해버리는 거죠, 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다. 아니죠. 현금수수은 부가세랑 관련이 없죠. 이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카드 단말기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수수는 끊을 필요가 없고요. 이게. 카드로 가니까. 그게 되는 거고, 어쨌든, 현금수수은 부가세와 관련이 없죠. 부가세를요? 현금수수에? 우리 현금수수는 그냥 끊는데? 150만 원이면 150만 원 그냥 끊는데. 그냥 끊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편의점 같은 데는 전부 다 100% 일반 사업자잖아, 다. 간이과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에서 전부 다 이제 부가세를 전부 다 신고해야 되니까 그 이제 끊는가 보죠. 현금료는 그대로 끊어줘요. 150은 150만 원 그대로 끊어주고 300은 300 그대로 끊어줍니다. 이게. 부가세 별도로 안 가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부과할 수 없잖아요. 간이과세자는. 그러니까 중개업소 대부분이 간이과세인데 이제 일반 과세로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속일 수가 없는 거, 금액 자체를.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게 이제 문제죠. 카드 단말기를 하게 되면 원래 그게 부동산 수수료가 보수가 일단은 굉장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 엄청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를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다. 손님들이 안 준다니까요. 우리가 부가세를 받아갖고 납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안 준다니까, 절대. 예를 들어 700만 원이면요. 보수가 700만 원, 70만 원 끊어야 돼, 더. 70만, 그럼 770을 끊어야 되는데 손님이 70만 원 더 주냐? 안 준다니까, 절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끊어버리면 700만 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1.1로 나눠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10%를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 그럼 생돈이 10%가, 중개보수가 10%가 줄어든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를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은 중개보수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하고, 이게.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일반 과세로 돌려놓고 부가세 안 끊는다 뭐라 하고 있고, 현금성세 안 끊는다 뭐라 하고 있고,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다. 뭔가가. 이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정도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교육 및 업무 위탁 포상금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쉬죠.